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는 김 작가가 시작합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호무역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네. 보호무역 정책으로 관세랑 쿼터라는 게 있다는데 네. 관세랑 쿼터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가장 큰 차이는 관세는 말씀하신 대로 세금을 붙이는 거고요. 영어로 타리프라고 그러고요. 쿼터는 영어니까 쿼터는 이제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쿼터를 제한한다는 것은 수량, 수입하는 수량을 제한한다는 거거든요. 이 두 개를 딱 합쳐놓은 게 소위 말해서 세이프가드 조치라는 게 있어요. 세이프가드 조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세탁기하고 뭐 이런 전자제품이 미국에다가 연간 뭐 100만 대 이상을 수출하게 되면 그 이상 넘어갈 경우에는 뭐 50% 관세를 물린다. 이렇게 하게 되면 물량을 딱 정해놔 버렸잖아요. 그럼 물량을 정해놨으니까 쿼터. 그다음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다음 뭐 101만 대부터는 한 대당 관세가 50%. 그러니까 이게 세이프가드 조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관세와 그 쿼터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네,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스포츠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일보 박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자 컬링 대표팀 지금 그 평창 올림픽 다음에 지금 세계 선수권도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 네, 맞습니다. 그 평창 올림픽에서는 깜짝 은메달을 땄고요. 예. 현재 캐나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선수권에 출전 중인데 계속해서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오늘 예선 6차전에서 중국을 12대 3으로 대파를 했고요. 그 예선에서 독일과 체코, 덴마크, 이탈리아를 연달아 꺾으면서 그 5승 1패로 13팀 중에 또 3위를 기록 중에 있고요. 네. 현재 대회는 캐나다의 그 노스베이라는 데서 열리고 있고 제가 그 캐나다에 사는 그 교민과 오늘 통화를 해봤는데요. 네. 컬링 대표팀 덕분에 뭐 한국인들에 대한 뭐 자부심도 더 커지고 있다. 뭐 이런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1패한 팀이 어느 팀이에요? 우리에게 1패를 안겨준 팀이? 아, 네. 그 사실 스웨덴에게 우리가 졌고요. 예. 그 평창 올림픽 결승에서 좀 패배를 안겼던 팀인데 일단 예선에서는 저희가 이번에 좀 졌는데 그 이번에 뭐 4강 이후에 만나게 된다면 좀 서력하겠다는 뭐 이런 각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번에 저는 올림픽 때 보면서 스웨덴 팀이 강팀이라고 느꼈던 게 저희들과 우리나라 여성 컬링 팀과 일본 팀들은 그 기본기에 상당히 충실하게 플레이를 하는데 스웨덴 팀들은 응용을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 나라가 확실히 좀 앞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네, 정확히 보신 게 사실 스웨덴이 뭐 그렇게 응용도 잘 하고요. 네. 정말 그 플레이를 정말 노련하게 잘 플레이를 펼치면서 이번 예선에서도 사실 우리나라가 졌는데 네. 뭐 4강 이후에는 좀 더 한번 제대로 붙어서 이겨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화이팅입니다. 그 청소기 광고 찍겠다 했는데 찍었습니까? 네, 그 스톤과 모양이 비슷한 로봇 청소기 광고를 찍었고요. 네. 뭐 광고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유튜브 조회수가 35만 건이 넘을 만큼 화제를 예. 이뤘고, 뭐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했는데요. 예. 뭐 컬링 실력 못지않은 또 입담을 뽐내면서 뭐 시청률도 14.3%나 나왔습니다. 예, 야 대단하네요. 그 캐나다 떠나기 전에 그 의성군에 있는 고운사를 찾았다는데 거기 가서 좀 명상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선수들이 캐나다 출국 전에 그 고운사라는 절에 다녀왔는데요. 예. 그 선수들이 사실 2014년 소치올림픽 대표전 선발전에서 탈락을 했고요. 네. 당시 고운사에서 명상을 했었는데 예. 그 6년 전 그때를 잊지 않고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뭐 그런 마음을 먹기 위해서 네. 절을 찾았습니다. 이 축구 대표팀 소식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어제 경기가 없습니다. 네, 그 축구 대표팀은 현재 유럽 원정 평가전 2경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에 북아일랜드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 폴란드와 경기를 치르는데요. 네. 폴란드는 세계 6위 팀이고 또 북아일랜드도 세계 24위의 강호라서 예. 이번에 좀 우리가 세계적인 팀을 상대로 어느 정도 전력인지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TV 시청은 잘 안 하는데 간혹 가다가 스포츠 채널 보면 이 요즘 독일 뭐라 그러니까 프로리그 중계를 해주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뮌헨 공격수입니까? 한 선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프로축구에 네. 바이에른 뮌헨 공격수 레반도프스키 선수라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 선수가 국적이 폴란드라서 이번에 우리나라와 또 맞대결을 펼칠 전망인데, 네. 사실 이 선수가 유럽 예선에서만 무려 16골을 몰아치면서 득점 기계라 불리는 선수고요. 예. 그래서 우리 수비진이 좀 이 선수를 상대로 또 어떤 경기를 펼칠지 그걸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예. 그 선수에 대한 수비를 하면서도 어떻게 저 선수가 골을 많이 넣는지 또 관찰하는 것도 배울 게 있을 것 같고요. 평창 올림픽 끝났지 않습니까? 네. 그때 많은 분들 걱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시설들을 어떻게 하지 철거한다는데 이런 이야기 방송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사실 평창올림픽은 12개 경기장에서 열렸고요. 예. 만약에 이 경기장을 계속 운영할 경우에는 연간 적자가 95억 원에 육박하다는 주장이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을 실내 테니스장으로 활용하자 이런 방안이 제시가 됐는데 일각에서는 좀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좀 뭐라도 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고 네. 한편으로는 또 겨울올림픽 유산을 남겨야 되는데 테니스장으로 활용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또 이거에 대한 또 의구심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어서 네. 좀 어떻게 활용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스피드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하면 안 되나요? 많은 분들이 스피드 스케이트 타시면 되잖아요. 네, 사실 그 방안이 좀 가장 좋은 방안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국가대표 훈련을 하거나 일반인들에게 개방을 하는 방안도 있고, 예. 사실 2022년에 또 베이징 올림픽이 중국에서 열려서 예. 또 그 대회를 앞두고 전지훈련을 또 우리나라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도 하나의 또 방법일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강릉까지 KTX 타면 1시간 30분밖에 걸리지 않는데 여름에도 가서 시원한 아이스 링크에서 스케이트 링크에서 가족과 함께 스케이트도 타고 즐기면 충분히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이 다른 모양이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간 아이돌 네, 이 0582번님, 이 센스 있으시네요. 영미랑, 영미 친구랑, 영미 동생이랑, 영미 동생 친구랑 한 팀이죠? 이렇게 문자 보내셨습니다. 센스 있으시네요. 자, 매주 수요일 이 시간 여의돌 막내들의 젊은 생각들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돌 시간이고요. 오늘도 두 분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국청년위 장경태 수석부위원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또 바른미래당의 권성주 대변인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지난 첫 시간 우리 권성주 대변인 데뷔 이후에 이 코너가 상당히 인기가 많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장경태 수석부위원장이 제가 어제 당에 돌아가서 친구들한테 좀 지적을 당했습니다. 목소리가 약하다고 이렇게 삐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권성주 대변인께서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예. 목소리에 반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또 지인들이 또 그래서 그랬구나. 네. 지긋지긋한 비염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들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들의 인연 말씀하시니까 우리들의 인연도 여기까지입니다. 사실은. 자, 당초 내일부터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 취소됐죠. 왜 취소했을까요? 장경태 부위원장. 일단 검찰에서 확실한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 같은데요. 예. 현재 지금 확인된 범죄 사실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추측
하고 있는 범죄 사실은 다스 비자금 있고요. 350억대 이르고 있고요. 네. 뇌물수수, 국고 손실, 조세 포탈 횡령, 그리고 직권 남용,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있습니다. 뭐 영포 빌딩에 지하에 문건이 발견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너무나 국민들이 경악할 만하셨던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예정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소위 네. 이제 영장실질심사라고 하는데요. 예. 여기에 출석하지 않기로 하면서 예. 또 검찰이 구인영장, 소위 구인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내일 있을 법원의 심리도 조금 이제 지연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요. 네. 법원에서는 다시 이제 발부를 할지 아니면 변호사와 검사가 출석해서 신문 기일을 다시 지정할지 혹은 신문 없이 그냥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지 아마 세 가지의 선택지를 놓고 네. 고민할 것 같습니다. 권순주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이 이게 왜 연기가 됐을까라는 거잖아요. 예. 저도 여기 방송국에 오면서 그 뉴스를 접했는데, 네. 네, 저도 뭐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그 심의 방법과 기간을 이제 다시 검토를 한다라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게 신중하게 해서 어떤 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그런 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그런 것들이 일일이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되는 건지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그런 어떤 그 조사를 하는 과정이라든가, 네. 이런 걸 언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일일이 다 알아서 피로를 같이 느껴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힘을 들여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그 부분은 저도 이 라디오쇼 호스트를 하면서 늘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건만이 아니고 네. 미투 운동도 그렇고 대한민국에서 발생되고 있는 모든 사건 사고와 관련해서 확실한 내용이 만들어지지 않고 증거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이 일일이 그걸 다 들어서 이런 잡음, 정보의 잡음에 노출이 되어야 맞느냐라는 건 맞는데 그런데 사실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역대 정부가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분이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해왔고 국민들이 아셔야 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하는 분들이 이 기간만 잘 넘어가면 들통나지만 않으면 잘 끝나겠거니라고 생각한 부분도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알려가지고 좀 앞으로 이런 일 좀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경고 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수석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장경태 부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구속 수사해야 될까요? 뭐 구속 수사는 사실 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가급적 아마 검찰에서도 미집행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중대한 범죄 사실들 그리고 증거인멸 등의 증거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검찰이 저는 구인장 집행 의사 없다고 한 것이 너무나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는 아마 영장실질심사 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운영한 결과 이지 않을까 이런 또 이의가 있는데요. 1997년에 도입된 영장실질심사 제도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을 때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신문한 뒤 구속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이런 절차 아니겠습니까? 결국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 마련된 오히려 보호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통상 피의자가 직접 나와서 구속수사의 불필요성을 그러니까 자기는 구속당하기 싫다 이런 것들을 항변해야지 유리한 건데 본인이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항변을 하지 않겠다 이거 포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면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수사 기록에 의존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당연히 구속하고 싶으니까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했을 테고요. 근데 피의자가 이걸 거부한 사례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구인장을 집행을 왜 의사가 없었을까 오히려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형사소송법 201조 2항인데요.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의 출석은 그리고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이 조항은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속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서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신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서조항에 결국 피의자가 도망가는 등의 사유로 신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예외 사례를 언급할 뿐이기 때문에 결국 강제 출석시키는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악용해서 강제 출석을 하지 않고 본인이 거부한다는 건 너무나 이 사법 절차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경태 부위원장님 너무 공부 많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아까 저기 못다한 이야기랑 좀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아까 그 앵커님께서 질문을 구속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당당하게 구속 안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분위기에서. 그게 뭐냐면 여론이 이미 그렇게 형성이 됐다라는 거죠. 그 언론에서 소개를 할 때 어떤 부분을 강조를 했냐면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는 달리 이명박 대통령 구속 소환됐을 때는 지지자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뭐냐면 결국 그 사람은 지금 아무도 지지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도 응원하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일면의 여론 형성의 효과가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걸 조금 더 초과해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예. 아까 일일이 이제 이런 것들도 국민이 다 알아야 되느냐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렸는데, 검찰에서 이런 어떤 조사를 하고 할 때에 네.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가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결해서 네. 얘기하자면 모든 사람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근거를 해서 그리고 그 피의사실에 대해서 수사 내용을 사전에 공표를 하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이것이 지금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네. 네. 저는 자유한국당도 아니고 예. 이제 이명박 대통령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예. 근데 이미 여론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이미 범죄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 지금 사실 어떤 언론에서 어떤 것까지 하고 있냐면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야 될까요? 라는 여론조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사법의 영역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겠으나 이것은 여론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저는 그것부터 고쳐내지 않으면 이런 정치 보복에 관련된 논쟁은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장경태 부위원장이 얘기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법 절차는 당연히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제도를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바로 긴급체포를 했겠죠. 그래서 그 피의자의 항변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피의사실 공표는 검찰이 사실 이 사실을 공표했다기보다는 언론에서 국민의 알 권리 위해서 본인들의 어떤 취재 과정에서 알아낸 정보들을 가지고 지금 언론에 나고 있는 거지. 그걸 검찰이 뭐 기자회견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이런 혐의가 얼마의 뭐 혐의가 단서와 증거들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부분에서 우려가 연장이 되는 것이 언론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하기 좀 우려되는 부분은 있지만 검찰에서 이제 언론에 흘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어떤 세세한 검찰의 조사 진행 과정이 언론을 통해서 너무 세부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어떤 논쟁을 만들어내고 있다. 저는 그런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사실은 해 주셨고요. 네. 언론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는 것에서 끝나야 되는 것이고 그 이상을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은 언론이 절대 명심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조금 더 내용을 뭐라 그럴까요? 이번 구속영장에 대해서 한번 포커스를 좀 맞춰볼까 싶은데 어쨌든 뭐 말씀하신 대로 노이즈가 발생을 했지만 뭐 현실 상황이 그러니 현실 상황을 토대로 해서 한번 조금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검찰이 할 일을 제대로 지금 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페이지가 넘는 구속영장 안에 지난 12년 동안 약 340억을 닷새서 횡령했고 정치적 부분으로 써오다가 2007년 대선 전후로 이게 좀 중단이 되고 뭐 좀 내용이 이상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10년 만에 지금 수사 결과가 달라지게 됐는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 권성주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이 바뀌니까 검찰도 바뀌고 언론도 바뀌고 다 바뀌었다. 이게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하는 이야기일 것 같고 그러니까 정치보복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은 뭔 말씀입니까? 당연히 밝혀야죠. 제대로 된 게 아닌데 이게 지금 서로 충돌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입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아무래도 뭐 2007년에 검찰과 특검이 있긴 했지만 네. 결국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또 집행할 용기도 네. 의지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결국엔 결론적으로는 권력을 견제하고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네. 이번에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더더욱더 중요한 수사라고 할 수 있는 게 네. 권력형 비리 아니겠습니까? 결국 네. 이런 권력형 범죄를 막고자 했던 것이 2016년 17년에 이어졌던 국민들의 촛불 혁명이었고요. 네. 이런 혁명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선 결국 그러면 원초적인 국가의 권력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이 고민이 결국 공수처라고 생각합니다. 예, 공수처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저희들이 4부에 돌아오면 공수처 이야기를 조금 하고 계속 이야기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부로 오겠습니다.